최근 리플 XRP 차트를 보면 정말 재밌는 장면이 하나 포착이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달러 차트가 아니라 XRP를 원유, 즉 이 석유 가치에 대비해서 본 독특한 그래프인데요. 거기서 XRP의 폭등 신호가 나타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얼핏 들어보면 정말 뜬금이 없는데 왜 XRP를 석유랑 비교하지 싶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되고요. XRP를 오랫동안 따라온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디지털 석유라는 말이 있죠. XRP가 글로벌 금융에서 일종의 연료 같은 역할을 할 거라는 비유인데요. 이번 차트 분석이 흥미로운 이유는 최근에 지지부진하던 XRP 가격 움직임 뒤에서 그런 디지털 석유로서의 가치가 드러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관련 신호를 포착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왜 하필 원유일까요? 이 석유 같은 경우는 현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죠. 산업을 돌리고 물류를 움직이는 이런 원동력입니다. XRP를 석유에 빗댄 거는 XRP가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서 글로벌 자금 흐름의 엔진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발상에서 나온 비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터넷 시대에서는 가치도 데이터처럼 실시간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XRP가 그 가치 이동의 연료로서 설계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XRP는 처음부터 국경을 넘어서 돈을 빠르고 싸게 옮기는 이런 용도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금고에 가만히 보관하라고 만든 코인이 아니라는 거고, 근데 이런 멋진 이상과는 다르게 정작 최근 몇 달간 XRP 가격은 계속 흘러내리기만 해서 속을 태웠어요. 이 10월 고점 이후에 약 3개월 동안 내리막이었다 보니까 시장 투자자들은 또 희망 고문이냐 이러면서 지쳐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XRP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누군가는 시야를 바꿔서 색다른 각도로 XRP를 들여다본 겁니다. 바로 리플 XRP를 원유 가격과 비교한 차트인데요. 가격을 달러로만 보지 않고 1XRP로 살 수 있는 WTI 원유 배럴로 계산한 그래프인데 놀랍게도 그 차트에서 전형적인 바닥 패턴이 포착이 됐다는 거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위쪽으로는 지난 10월부터 이어져 내려온 대각선 저항이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XRP 대 원유 가격비가 0.027에서 0.029 이 부분에서 단단하게 지지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삼각형 깔때기 안에 가격이 끼어드는 형국이었는데 최근에 XRP가 그 위쪽 저항선을 슬슬 건드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현재 XRP 대 WTI 비율이 0.033에서 0.034쯤 되는데요. 분석가가 특히 주목한 거는 0.044 근처의 저항대예요. 과거에 이쪽 비율만 가면 어김없이 매도 물량이 쏟아져가지고 XRP 가격을 눌렀던 구간이죠. 반대로 아래쪽 0.027에서 0.029 비율 구간에서는 매수 세력이 꾸준하게 방어를 해왔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XRP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았었지만요. 알고 보니까 그 구간에서는 매번 더 이상은 떨어지지 못하게 막아낸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XRP의 하방 에너지가 바닥나고 또 상방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차트로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XRP가 그 대각선 저항을 확실히 뚫고 올라서게 된다면 대규모 랠리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말이죠. 차트 신호 하나만 놓고 보면은 흔한 상승 예측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그런 신호가 나오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따져보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을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해요. 단순하게 차트 모양 좋아요, 쭉쭉 갑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배경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숨어 있는지 풀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런 폭등 신호의 무게감을 가늠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럼 먼저 거시 환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전통 원유 시장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XRP를 디지털 석유에 비유했으니까 이제 진짜 석유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놀랍게도 지금 실물 석유는 남아돌아서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거짓말처럼 기름 잠치를 벌이고 있어요. 몇 가지 장면을 그려드리자면은 남아메리카의 작은 나라 가이아나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름 한 방울 안 나던 이런 곳이었는데 이제 하루에 100만 배럴 가까이 원유를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석유 강자 UAE도요. 최근에 몇 달 동안 수년 만에 최대 원유 수출량을 찍었어요. 오펙 소속의 주요 산유국들도 올해 들어가지고 슬그머니 생산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러시아는 제재를 받으면서도 여기저기 경로를 뚫어가지고 기름을 팔고 있고요. 한마디로 옛날 산유국, 새로운 산유국 둘 다 할 것 없이 그냥 펑펑 퍼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는 기름 가득 실은 유조선들이 쉴 새 없이 떠다니고 있다는 거고, 지구촌에 기름이 넘쳐난다는 표현이 절대로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유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곤두박질 쳤습니다. 브렌트유 기준으로 올해 약 20% 하락해서 지금 배럴당 60달러 안팎이에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50달러대 후반까지 내려왔고요. 이렇게 낮은 가격은 코로나 사태 직후 이후에 처음입니다. 한마디로 기름이 흔해 빠져가지고 값이 싸진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일단 소비자 물가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에너지 비용이 내려가니까 전체 경제에 숨통이 트이죠.
실제로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최근 갤런당 3달러 이하로 내려왔어요. 덕분에 연초까지만 해도 끈적거리던 인플레이션이 이 눈에 띄게 진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각국의 중앙은행이 물가 잡겠다라면서 금리를 급격히 올렸는데 이제는 물가 압력이 풀리니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 그리고 연준에선 재빠르게 움직였죠. 올해 들어가지고 벌써 3번이나 금리를 내렸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5%대에서 3%대 중반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줄줄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40개국 이상이 올해에 한 번 이상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하니까요. 작년만 해도 고금리 시대가 몇 년은 갈 것 같았는데 이 불과 1년 만에 정반대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돈의 기회비용이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예금 이자로 5% 주던 게 3%만 준다면은 이 사람들은 더 나은 수익을 찾아서 주식이나 코인 같은 이런 위험 자산에도 눈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동시에 달러 가치도 정점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니까 환율이 안정되고요. 강달러 현상이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 밖의 다른 시장에도 퍼져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고 신흥국들도 숨 좀 돌리겠고요. 그리고 이러면 상대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기 좋은 환경이 될 겁니다. 결국에 정리드려보자면 실물 석유가 남아서 싸지고 중앙은행은 돈을 풀기 시작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증시나 코인 시장에는 꿈같은 호재겠죠. 이유가 뭐냐? 인플레 걱정 없이 돈을 풀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뜻이고 실제로 금융시장 반응을 보면은 2025년 내내 쭉 올랐던 미국 증시가 가을에 잠깐 조정받았었지만 연말 들어가지고 다시 꿈틀거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 금리가 더 내려가면 기업의 이득이 늘어나고요. 또 대출 부담이 줄어드니까 경기도 버텨줄 거란 기대가 있겠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 연준이 마지막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주가가 강세였던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 202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코인 대세 상승장 분위기였어요. 비트코인은 올해 초부터 상승 랠리 펼쳐가지고 10월 달에는 12만 달러 중반까지도 찍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가파르게 상승한 탓에 11월, 12월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가지고 조정 국면을 겪었죠. 이 지금 비트코인은 한 88,000달러 선에서 안정되려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크립토 시장이 고점 대비 25% 정도 축소된 상태인데요. 어떤 분들께서는 이거 벌써 정점 찍고 다시 겨울 오나 이렇게 걱정도 하시겠지만 많은 시장 전문가들은 이건 건강한 조정일 뿐이다. 큰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정장에서 시장 구조가 오히려 좋아진 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시장이 한 단계 정화되었다고 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과도한 레버리지가 많이 청산됐어요. 연말에 코인 가격 떨어지면서 고위험 선물 포지션들이 대규모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빚내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쫓겨나고 시장이 가벼워지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에 몇 달 사이에만 해도 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강제 청산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동안 쌓였던 거품들이 어느 정도 꺼졌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현재 남은 플레이어들을 보면은 일단 개인들 같은 경우는 공포에 질려서 물러난 상태고 장기 관점의 투자자나 기관들이 상당 부분 물량을 가져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9월부터 11월 사이에 거대한 고래 지갑들이 XRP를 엄청나게 사모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3억 4천만 XRP 이상을 시장에서 주워 담아가지고 거래소 밖으로 빼갔는데 이 3억 4천만 개면은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 대략 6억에서 7억 달러는 될 겁니다. 그거를 조용하게 그것도 가격이 내려가는 구간에서 계속 모으고 있다는 거고 이건 대형 투자자들이 XRP의 내재 가치에 베팅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겠습니다. 이 시장 가격은 시들해 보여도 똑똑한 자금들은 숨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얘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올해 말에 결정적인 변화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XRP 현물 ETF가 전격 승인됐죠. 이건 XRP 역사에 상당히 남은 사건이라는 거고 이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XRP는 기관들이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자산이었는데 이제는 정식으로서 증권 상품으로 나왔다라는 거. 여기에 대한 연기금이나 뮤추얼 펀드 같은 큰 손들 자금들이 XRP를 편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로 ETF 출시 직후에 돈이 엄청 들어왔어요. 출시된 지 4에서 5주 만에 10억 달러 자금이 ETF를 통해 순유입이 됐다는 거고 이건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속도입니다. 현재 많은 기관들이 XRP를 기다렸다는 듯이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다는 거예요. ETF의 등장은 시장 수급 구조를 일거에 바꿔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입된 10억 달러 상당의 XRP는요. 그대로 장기 보관 계좌에 묵혔다라는 거고 거래소 시장에서는 물량이 확 줄어들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 최근에 2달 남짓한 사이에 전 세계 거래소의 XRP 보유 잔고가 45% 정도 감소했다라고 해요.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인 건데 이건 절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많던 XRP가 어디 갔을까요? ETF 스탁고라거나 고래들의 콜드월렛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이 개인들이 매도한 물량 혹은 원래 거래소에 있던 유통량을 기관과 고래들이 전부 다 빨아들여가지고 시장에서 치운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다음에 수요가 조금만 늘어도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탄약을 전부 챙겨놓고 방아쇠 당기기 직전인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쯤에서 우리는 처음에 얘기해드린 그 차트 신호에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XRP의 원유 대비 가격 차트에서 이제 곧 터질 것 같다던 그 신호요. 이 사실 차트 같은 경우는 심리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까 설명한 이런 거대한 매크로 호재랑 수급 구조 변화가 있었으니까 이 차트상으로도 뭔가 달라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이슈의 진짜 의미가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냥 차트 그림이 이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XRP를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차트는 그거를 조용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XRP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한 개는 전통 금융 인프라의 변화, 그리고 또 한 개는 XRP 자체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이 먼저 전통 금융 쪽부터 말씀드려 보자면요. 국제 송금망 하면은 스위프트가 떠오르실 텐데요. 올해 2025년 11월에 스위프트망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20년 넘게 준비해온 ISO 2002라는 새로운 국제 표준으로서 완전히 전환에 성공을 한 겁니다. 이전까지 쓰던 레거시 시스템에 대해서 드디어 퇴역을 시키면서 전 세계 은행들이 ISO 2002라는 공통 언어로 송금 정보를 주고받게 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부터 은행들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풍부한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고, 쉽게 말씀드려서 국제 송금의 도로가 넓어지면서 똑똑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길이 좋아졌다고 차가 자동으로 빨라지는 건 아니겠죠.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앞으로 CBDC를 발행해서 자체 디지털 화폐를 쓰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중국은 이미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요. 유럽도 디지털 유로 계획을 추진 중이죠. 미국은 아직 탐색 단계고요. 문제는 그렇게 각자 자기들 디지털 화폐를 만들면 이 서로 어떻게 교환할 거냐는 겁니다. 지금처럼 미국 달러 중심으로 환율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전 세계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재편되면은 기존 방식만 고집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 네트워크 간 이런 가치를 중립적으로 이동시킬 브릿지가 절실해지겠죠. 그리고 리플 XRP는 바로 이 퍼즐을 겨냥한 코인입니다.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가치를 옮기는 중간 매개를 자처해 왔어요. 이 사실 XRP 말고도 그런 비전을 가진 프로젝트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스텔라루멘 같은 경우도 유사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죠. 하지만 현실적인 준비 정도라거나 이 파트너십 면에서 XRP는 독보적 위치를 점해왔습니다. 리플사는 수년간 전 세계 수백 개 은행, 그리고 결제업체랑 파트너를 맺으면서 리플넷이라는 이 글로벌 송금망을 구축해놨습니다. 과거에는 은행들이 리플넷 기술을 쓰되 XRP 토큰은 안 쓰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유가 뭐냐? 규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 SEC랑 소송 같은 게 대표적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거. 이 미국에서도 XRP가 제도권 편입을 위한 큰 산을 넘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TF까지도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법적인 족쇄가 풀린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은행이나 기관들도 XRP를 활용하는데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에 ISO 2002 전환이 완료가 된 겁니다. 이 국제송금 도로는 깔렸고요. 달릴 차는 XRP처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제 남은 거는 사람들의 선택이겠죠. 정말로 XRP를 그 용도로 채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대안을 쓸 거냐. 이론상으로 봤을 때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자기들끼리 협약 맺어서 CBDC를 직접 교환하는 체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라들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그게 또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기존에도 기축통화라거나 환율 문제로 갈등이 많았었죠. 이런 복잡한 세계에서는 오히려 누구 소속도 아니라 중립적이고 신뢰 가능한 브릿지를 쓰는 편이 현실적일 수가 있습니다. XRP는 그런 면에서 상당한 강점을 지녔다는 거예요. 이 분산 원장으로 투명하고 또 10년 넘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고, 속도 빠르고 수수료도 싼 토큰이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XRP 자체 생태계 쪽 변화를 볼까요? 리플사는 XRP를 널리 퍼뜨리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크로 제도인 거고, 2017년 리플이 자기들끼리 보유한 이 550억 XRP를 특별한 락업 계정에 넣고요. 매달 10억 개씩만 시장에 나올 수 있게 장치를 걸었어요. 이 원래 XRP는 미리 1000억 개를 한꺼번에 발행해 놓은 코인인데, 만약에 회사 마음대로 한꺼번에 풀었다면 가격에 대한 폭락이 왔겠죠. 이 리플은 우리가 절대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에스크로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매달 10억 개씩 잔금이 풀리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다시 에스크로에 재예치를 하면서 필요할 때만 일부 유통시키는 식이었어요. 이런 것들 덕분에 XRP 시장에 갑자기 물량 홍수가 쏟아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월 평균 2억 개에서 3억 개 수준만 신규 유통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시 잠가두는 패턴이었고, 공급 증가율이 예측 가능하다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도 안심이었죠. 그리고 투자자들도 리플이 가격 방어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신뢰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리플의 당시 마케팅 총괄은 우리가 XRP를 푸는 방식은 오펙이 석유 조절하는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농담을 했었는데 이게 마냥 농담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현재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까지 내놓은 걸 보면은 이들이 그리고 있는 큰 판이 보입니다. XRP 하나만 밀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거겠죠.
이 달러 토큰도 만들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유로 연동 토큰, 또 엔화 연동 토큰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각종 법정화폐 기반의 토큰이랑 XRP를 자유롭게 교환을 하고 또 이동가치도 시키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리플 넷을 통한 이 ODL 서비스도 원래는 XRP로 국제 송금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었는데 요즘에는 거기에 스테이블코인 활용까지도 검토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큰 그림은 같아요. 이 리플의 네트워크를 거쳐서 전 세계에 돈이 흐르게 하겠다는 거겠죠. XRP는 그 중에 핵심 기축 역할을 하고요. 결국에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봤을 때 XRP를 디지털 석유라고 부르는 게 절대 과장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석유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는 것처럼 XRP 같은 브릿지 토큰 없이는 전 세계 각 섬들로 생긴 이 디지털 화폐 섬들이 연결되기 어렵다는 거. XRP 진영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XRP에 일어난 일들을 봤을 때 그 가능성이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물론 XRP가 진정 글로벌 표준 브릿지가 될지는 지켜보셔야겠죠. 경쟁자도 있고 넘어야 될 벽도 있겠지만요. 여기서 시장 기대감은 분명히 살아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한동안 XRP 하면은 맨날 SEC 소송 얘기에 가격은 횡보하고 투자자들도 실망이 컸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서사가 쓰여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또 그런 기대감의 변화가 차트에는 한 발 먼저 드러난 거고요. 지금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방심은 금물이고요. 또 반대로 남들이 다 비관적이라고 같이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냉정하게 큰 그림의 추세를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의 그 큰 그림의 변화를 설명드린 거고 이게 한두 달 안에 결과가 다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 분명한 방향성은 있다고 봅니다. 금리는 내려가고 돈은 풀리고 있고 디지털 금융은 본격적으로 개막하고 있고 XRP는 그 물결 속에서 준비된 플레이어로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해한 현재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남의 말만 쫓는 것이라는 거. XRP 투자자분들은 그동안 희망 고문도 많이 당하고 또 피로감도 크셨을 텐데요. 이제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왜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꼭 현실이 될지를 두고 봐야겠지만 적어도 판이 돌아가는 이치는 아셨으리라고 믿어요. 석유가 남아도는 시대, 이 새로운 디지털 연료의 등장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일지 모르겠습니다. XRP가 그 역할을 줄지 아니면 다른 녀석들이 차지할지는 앞으로 우리 모두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XRP만큼 앞서가지고 판을 벌려놓은 주자는 없어 보인다는 것이 오늘 분석의 결론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 누군가가 그곳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라고요. 이 XRP를 디지털 석유라고 믿으면서 견뎌온 시간들, 절대로 헛된 기다림이 아닙니다. 차트가 그리는 삼각형의 끝단에서 우리는 에너지가 응축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쳐 떠나갈 때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뿌리의 성장을 확신하면서 묵묵하게 물을 주고 있죠. 이 현실의 유가가 출렁이고 금리가 변하는 격변의 시기, 결국에 승리하는 사람은 파도의 높이가 아니라 조류의 방향을 읽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심고 있는 인내라는 씨앗이 머지않아서 거대한 금융의 그늘을 만드는 울창한 나무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가치는 결국에 가격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쉬웠던 매매를 후회로 끝내느냐, 경험치로 바꾸느냐, 결국 다음 기회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리플 투자자분들이 이전 전고점 4,900원 찾아왔을 때 여기서 더 갈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매도를 쉽게 못하셨을 거예요. 당시 분위기도 그랬고요. 차트도 그랬고 무엇보다 계좌에 찍힌 수익이 욕심을 자극했을 테니까요. 지금 와서 보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또 그걸로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경험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반등을 주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주는데 그때도 똑같이 이번엔 진짜 잘하다, 이번엔 더 간다, 이런 욕심에만 끌려가서 수익 실현을 못한다면 또 같은 아쉬움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나쁜 게 아니라 욕심한테 매번 지는 게 문제인 거겠죠.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누구나 한 번쯤 할 수 있는 아쉬운 매매를 질타랑 자책 그리고 후회에서만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왜 안 팔았을까 해서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겠지만요. 그 다음에는 이 구간에서 분할 익절을 해야겠다. 이 정도 수익이면은 현금 비중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야겠다. 이런 기준으로서 바꾸는 순간 그 매매는 경험치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모든 비중을 전부 매도하는 게 아니라 비중 조절 원칙 매매라는 단어를 매번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 적당 비중으로 목표 타점을 활용하고 또 반대로 내려왔을 때는 분할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이유, 올라갔을 때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팔고 나서 더 오를 수 있어도 그 욕심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응들, 그리고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이 중심을 잡아주고 적당 일부 비중들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현실적인 대응을 살려나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투자라는 게 완벽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요.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서 살아남는 게임이고 또 아쉬웠던 매매를 하나씩 정리해 나갈수록
그 다음 매매는 훨씬 더 편해지고요. 훨씬 더 담담해지는 겁니다. 이 결국에 큰 도움이 되는 거는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경험이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시장이라는 게 또 기회를 주겠지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는 오늘의 복기랑 준비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시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분위기가 바뀌고요. 또 뉴스 하나로 심리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모든 걸 혼자 판단하려고 하면은 체력도 멘탈도 빠르게 지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핵심 구간들 가볍게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드리고 있어요. 이 필요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